인도가 중국을 빠르게 대체하는 건 쉽지 않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대체하는 게.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자꾸 발목이 잡히고 베트남은 어떤가요? 베트남은 뭐 지금 앞으로 10년 전성기죠. 왜 그러냐 하면 자, 자연스레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상황이 이제 세계도 우리나라도 놓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후보는 어떤 국가들이 되는 거죠? 저는 가장 먼저 후보로 꼽고 싶은 나라가 네. 사실은 인도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로 나눠요. 네. 우리의 수출처가 되는 곳은 중동이고 우리의 생산기지, 중국이 우리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잖아요. 생산기지 역할을 하면서 기술 교류라든가 이런 역할을 해줄 곳은 인도.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 쪽을 담당해줄 인도부터 한번 여쭤보면, 네. 인도는 뭘 기반으로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건가? 좀 비슷한 것들이 어떤 게 있죠? 네, 비슷한 첫 번째 요소로는 그래도 저임금 숙련 근로자들이 많다라는 게 인도의 큰 장점입니다. 인도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요. 숙련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굉장히 탑 티어의 하이 브랜드들도 많고요. 요즘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경제학과 교수들 만나보면요. 거의 대부분 인도 출신이고요. 인도가 원래 또 기술이 되게 그럼요. 전자공학이나 통계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계적인 석학들, 인도 사람들이 즐비하고요. 그거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숙련공들도 인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숙련공이라고 하는 그 직급에도 여러 레인지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 좋은 뭐 경기공고라든가 뭐 한양공고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진짜 제조 현장에 있는 숙련공들도 인도에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라고 다 무슨 게으르거나 거짓말 많이 하고 이런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제조 여건, 이거는 중국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인도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을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벌써 인도에 공장 차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 모디 총리 만나려고 애플 CEO는 벌써 몇 번을 찾아갔잖아요. 그런 만큼 인도는 이제 중국을 대체할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인도에 공장을 지어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국이 옛날에 했던 것과 똑같은 걸 인도가 요구해요. 전 세계에서 이제 인구 제일 많은 국가 인도가 됐고요. 14억 명. 그렇죠.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 30세 이하 인구가 너무 많아요. 즉, 딱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일하고 호기심 많은 소비 여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물건 갖다 파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데 인도 정부에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나라에 물건 팔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일자리 창출해야 사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는 진작 공장 지었죠. 삼성, LG 진작 갔죠. 추가적으로 더 지으려고 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급부상하는 소비 시장에서 지어줘야 우리가 사겠다라는 논조이니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걸었던 길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다음 타순에 인도가 등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도는 전 세계의 생산 공장 기지 역할을 상당히 오랜 기간 또 할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인도가 똑같은 산업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맥락으로 인도가 선택받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인도 GDP 성장률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뭐 그렇게 저성장이 수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요. 나름대로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중국의 고도 성장보다는 수치가 굉장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도는 실제 한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나라 아니에요? 예,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인도가 모국어로 법적으로 그 확정한 그 언어만 해도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인도 사람과 인도 사람이 대화 나눌 때도 중간에 통역을 둬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진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도에서 이 책에서 자세히 적어드렸는데, 인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 너무나도 강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우리는 안 따라 하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 큰 낭패를 봤냐면 포스코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 포스코가 근 이제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인도의 제철 사업으로 진출하겠다고 인도 진출을 확정지었어요. 그래서 인도 총리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도장 찍고 막 세레모니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포스코 직원이 인도 총리와 이미 얘기됐던 그 동네 가서 저희 포스코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하고 여기 공장 지으려고요 했더니 총리가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총리는 허락을 했죠. 우리 그 동네에 와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지자체에서 하는 소리가 우리하고는 얘기 안 했잖아. 아, 진짜예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다시 협상하는데 근 10년을 허비해서 10년? 네, 포기했어요. 네네. 결국 접었어요. 네. 지자체 입장에선 이제 딱 봤더니 한국에서 벌써 세레모니 다 찍고 사진 다 박아서 이 실무자들은 안 하면 큰일 나. 그리고 포스코도 안 하면 망신이야. 어찌 보면 교섭력이 생겼잖아요. 약간 알박기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 자꾸 갑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스코가 접은 적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중국에서 상상을 못해요. 중국은 중앙에서 결정하면 따르는 거거든요. 안 따르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잡혀가자, 이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와 중국은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민하지 못해요. 그러면 인도가 중국을 빠르게 대체하는 건 쉽지 않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대체하는 게.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자꾸 발목이 잡히고 국제적으로 투자하러 갔다가도 아니 왜 중앙정부의 상법과 지방정부의 상법, 세법이 다 다르고 지방마다 세법과 상법이 왜 다 다르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중국처럼 두 자릿수 성장까지 고속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모디 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최근에 거의 다 교통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앞으로 인도 많이 치고 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좀 어떤 곳들 대표적으로 있고 시장 규모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또 하나 책에 또 자세히 적어드려서 맛보기만 한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때요. 인도의 IIT라는 전 세계 최고의 공대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이 브레인들을 잡아 올려고 인도에 진출하면 아무도 채용을 못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IIT 애들의 수건은 인도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그렇죠. 아니면 우리 한국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베를린이라든가 이런 외국에서 일하는 걸 선망해야지 인도 내부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 관리직은 한국에서 가고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이 인도 분들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R&D 기술 개발하는 인도 사람이 필요하면 인도 진출하시면 안 돼요. 인도는 생산의 거점이 더 적합하고요. 정말 탑 티어의 인도 엔지니어들은 전부 실리콘밸리나 외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인도 진출할 때 그 우수한 인력들 때문에 간다라고 하면 잘못 알려진 거. 중국과 비슷하게 생산 거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더더욱 인도 시장의 문을 두들겨야 될 파트로 아직은 뭐 인도까지 가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바이오 제약을 또 꼽아요. 인도가 또 쉽게 얘기해서 복제약, 복제약의 천국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약을 복제해서 팔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물론 약 효용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니까 개도국들은 인도약 없으면 뭐 의료 마비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다? 적정 수준의 의약품들은 인도가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도 뭔가 이런 약 공정, 약의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파트는 아니더라도 약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노하우는 인도하고 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요즘에 베트남은 어떤가요? 네. 베트남은 뭐 지금 앞으로 10년 전성기죠. 왜 그러냐 하면 벌써 미국의 8번째 안에 드는 교육국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2030년이 넘어가면 미국의 5번째 안에 드는 교육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미국에 많은 수출을 했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 좀 전까지 우리가 설명드렸던 중국 본토의 엑소더스, 중국에서 생산하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나 서구 열강들이 그 제품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디서 생산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부 메이저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중국 본토에서 베트남으로 이전시켰거든요. 중국을 좀 대체하는 국가 베트남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HP를 비롯해서 파라소닉 등등 이런 회사들이 요즘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인들은 기질이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한국인들과 너무 비슷해요. 아, 진짜? 정말 우수하고
정말 수학적이거나 학구열도 높을 뿐만 아니라 뛰어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근면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인도와 베트남의 차이가 베트남 사람들은 조직 생활에 적응력이 좋아요. 규율을 지키는 걸 중요시 여기고 약속과 신뢰를 중시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인력들이 많아요. 인도는 좀 잘 안 지키나 봐요. 엄청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베트남에 대해서 먼저 진출한 기업들이 많고, 인도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거기 공장 안 지으면 물건을 못 파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간 기업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자본 중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다고 책에 적혀 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기업과 개인의 유망한 투자처로 이제 베트남이 꼽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베트남 GDP에서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해요. 30%? 예. 그러니까 베트남 GDP의 한 30%를 삼성전자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공장을 인도에 짓는다라는 소리가 있더니 베트남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거 떠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겁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거 대비는 아니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베트남에 높은 관료분들 왔을 때 강의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예전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대한뉴스에서 봤던 70년대 우리 그 관료들이 해외에 가서 기술 이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사는 나라 돼볼지 하기 위한 그 눈빛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가야겠다 하면서 이런 거. 그걸 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그 높은 관료분들이나 국회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간 적도 있거든요. 그분들 수업 어떻게 듣는지 아시죠? 그분들은 자, 어디 한번 해봐. 재밌네. 이런 거. 그리고 갑자기, 근데 하면서 질문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와, 베트남에서 진짜 높으신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이래요. 왜냐, 그만큼 간절한 간절한 국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래가 있구나. 이 나라 멋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박정희 교수님의 멘트를 열심히 적는다는 그 모습에서 미래가 있다. 좀 이상해졌나? 자, 그럼 베트남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으로 한국, 태국, 일본 제품을 꼽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것들이 베트남에 많이 팔려요? 저도 베트남은 예전에 패키지 여행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에브리싱이에요.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은, 서울은 아시아의 밀라노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멋있고, 왜 이렇게 멋지고, 이쁘고, 잘생겼고, 한국 물건은 왜 이렇게 팬시한지,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에 가서 대학생들이 많이 노는 그런 펍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 또 배낭여행 갔을 때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사회초년생 시절에 어디 학교에 자꾸 그런 운을 띄우세요? 사회초년생 시절에 중국 현지 주재원들과 다 같이 나이트클럽 놀러가고 그런 적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카톡을 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카톡이 있었다고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때 스마트폰 얼마 안 나왔을 때 카톡을 딱 해보면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근처에 중국에서 카톡 그 노란색 창을 보면 한국어론, 한국인. 그러면서 눈빛이 달라져요. 한국어론 딱 하면서 한국어론. 한국 사람입니까? 하면서 반짝반짝 하면서 어쩐지 그래 보이신다. 근데 내가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어쨌든 한국 사람이 그만큼 좋아 보인다는 좋아 거죠. 보인다. 자, 그런데 그게 요즘 베트남에서요. 그래서 한류, 한식, 이거 한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한국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먹혀줍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이 잘 팔려요. 왜? 눈빛이 안 믿는 눈빛으로. 자, 그러면 한국이 이 인도와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뭘 좀 더 잘해야 될까요? 마지막 이 EV 질문으로. 이제 이 국가 브랜드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베트남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활동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뭘로 설명하느냐 중요한데요. 사실 꼭 긍정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네. 우리가 그런 눈높이와 뭐 예를 들어서 애티튜드 이걸로 그분들을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보다 좀 소득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래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똑같이 우리가 조금 베트남에서 왔어? 자 이거 먹고 해. 이것도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대해주는 태도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제품과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훨씬 더 롱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한국도 굉장히 이제 성장한 국가니까 그 성장한 그 격에 맞는 행동과 좀 태도가 이미지가 되어서 또 그 이미지가 또 베트남과 인도에도 가는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